예,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최우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학과 인식의 집행 현장 개회식을 마치고 이 세션이 주제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아까 장승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소화해야 되고 들어야 될 어떤 귀중한 말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는 임경희 선생님이 먼저 나오는 걸로 발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효병선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션에서는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민경 선생님이 언제 도착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분 혹은 네 분 정도가 이제 토론을 해주시기로 돼 있는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두 분 선생님한테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소병선 선생님, 임경희 선생님 두 분 각각 15분씩 발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이 무리인 건 잘 아는데 그래서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 4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토론자 4분이 5분씩 발표가 아니죠. 토론을 해 주시면 시간이 거의 빠듯해지고 플로어에서 한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해도 꽉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소명 선생님 발표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도덕형 제42장에 대한 피타고라스적 해독인데요. 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이유는 헤겔의 철학사를 공부하다가 피타고라스 장을 읽다가 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수론이 노자 도덕형 제42장의 도생인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 내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비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 김충렬 교수님의 논문을 토대로 한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덕경 제42장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이 김충렬 교수님 논문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김충렬 선생님의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후반부에서는 헤겔이 피타고라스 수론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구상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재룡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논평문을 제가 잠깐 자세히 읽지는 못했고요. 잠깐 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신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제 54쪽에 보시면 챕터 2, 그러니까 2장에서 도덕경 제42장 25자와 관련한 도주에 대한 도착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집어넣고냐면 동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김충렬 선생님께서 자신의 논문에 인용한 고주 11개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요점들을 좀 정리하고 또 김충렬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이 노자 4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4장에 있는 바로 헤겔의 피타고라스적 수론을 가지고서 이제 도덕형 42장을 해독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왜 노자가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왜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 도생만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고 있는 것처럼 뭐 도가 하나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가 그 음양을 낳고 그 음양이 천지를 낳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자가 1, 2, 3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더라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주석을 달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자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을 천하에 명백하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노자는 이것을 1, 2, 3이라는 표현을 한 것인가? 여기에는 뭔가 노자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숨어있는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역사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봐왔느냐? 그래서 이제 11가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의 요점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러니 폐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라고 하는 것은 무다, 또 어떤 사람은 도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신이다. 근데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어떤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정신, 어떤 정령, 이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는 유다, 존재다, 어떤 학자는 무다. 이를 이제 도와 동일시해서 또 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기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기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학자는 충기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냥 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와 같은 것이다. 일과 도는 같다. 이제 이렇게 고주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음과 양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라고 하는 것은 자와, 자기 자신과 타인이다, 타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천지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학자는 양기와 음기와 충기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3 자체가 충기를 충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3이라는 것은 결국 제3자고, 또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주에서의 내용을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주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김충렬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사실은 어떤 분께서 이제 뭐 김충렬 선생님과 학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학맥은 전혀 없고 어떤 연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문적으로 김충렬 교수가 풀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상당한 탁견이다. 왜 탁견이라고 판단했냐면, 김충렬 교수께서 스스로 의식하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결국 헤겔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거의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충렬 선생님의 견해를 추려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그리고 무의한 것이며 자연한 것이다. 즉 이거는 이제 도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김충렬도 동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도를 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원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씨앗이다, 즉 종자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을 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충렬의 탁견은 바로 이 이에 있습니다. 김충렬 교수는 이라고 하는 것을 다를 이자로 본다는 것이죠. 다를 이자로 보면서 이것이 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헤겔이 피타고라스적 수론과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냐면, 헤겔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자, 즉 동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헤겔은 그 동일에서 분유돼 갈라져 나온 바로 다른 것. 그래서 그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립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충렬 교수께서 다를 이자를 쓰시면서 이 다를 이가 바로 돌이킬 반자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돌이킬 반자의 의미로 풀면서 김충렬 스스로가 의식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것을 대립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생각은 상당히 해결적 사유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에 대해서는 결국 3이라고 하는 것은 김충렬 교수는 1계물의 단위 완성이다. 그럼 3이라고 하는 것이 왜 1계물의 단위 완성인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물은 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만물이 왜 3이냐?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은 만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의의 시작이 있고 지금 중간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회의가 끝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3을 그렇게 풀었는데요. 어쨌든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어떤 일계물의 어떤 완성된 어떤 상태,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3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역시 김충렬 교수께서도 일계물의 단위 완성이라고 파악한 것은 상당히 서양 철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피타고라스의 수, 즉 다시 말해서 피타고라스는 합하는 1을 말하고 2를 말하고 3을 말하고 4를 말하고 그 다음에 10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도생일, 일생일, 이생삼, 삼생 만물을 말하면서 1, 2, 3을 얘기하자면 노자는 4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노자가 말하지 않은 이 4, 피타고라스가 말한 4, 이것을 어떻게 해독할 것이냐.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4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이 4에 대한 어떤 논문에 나와 있는 어떤 시를 인용한 부분에 보면 4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영원한 자연의 생과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 자체만 보면 이것이 4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표현 자체만 보면 아마 많은 동양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건 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타고라스가 말한 4라고 하는 것은 도와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숫자를 이제 결국은 10을 보고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다 더하면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것은 동양 철학적으로 풀면은 주역에 이런 표현이 나지 않습니까? 대사전에서 물극 필반이라, 즉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1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물의 정점에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1로 되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물극 필반,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자 도지적, 즉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10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노자는 왜 도생 만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사이에 도와 만물 사이에 1, 2, 3이라는 숫자를 배치했느냐. 그랬을 때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피타고라스의 추론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1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성의 단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라고 볼 수 있다. 우수라고 하는 건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 2, 3, 4, 1, 3, 5 하면 홀수로 보는데 이것은 우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이하게도 우수인, 즉 짝수인 2와 결합하면 홀수 3이 되죠. 그런데 홀수인 3과 결합하면 짝수인 4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바로 우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홀수이면서 짝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 안에
대립자의 성질, 다시 말해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바에 일생이라고 할 때 그 일 속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원성, 구별, 특수성, 복수, 다수, 그리고 수동적 물질인데 헤겔이 피타고라스의 수로를 해독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사상의 원리이자 동시에 물질의 원리인 감각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으로 나가는 일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의 어떤 피타고라스적 수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보면 3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체다. 그리고 최초의 완전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모든 인간을 포함 모든 사물은 3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노자의 도덕형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결국 노자의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피타고라스의 4를 우리는 노자의 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 노자가 10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덕경 제50장을 보게 되면 노자가 이런 말 하거든요. 생의 무리가 열의 셋이 있고 사의 무리가 열의 셋이 있고 생에서 사로 가는 무리가 또 열의 셋이 있다. 그러면 열의 셋, 열의 셋, 열의 셋 하면 9이거든요. 노자가 그 나머지 하나, 10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나머지 하나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는 뭐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결국 그 노자가 언급하지 않은 하나가 결국 영원한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도덕경 제50장에서 노자가 피타고라스식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노자도 전체를 표현할 때 도덕경 제50장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은연중에 자기가 의식을 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도 전체를 10으로 보고 그러니까 삶의 무리가 열의 셋, 죽음의 무리가 열의 셋, 삶에서 죽음으로 하는 무리가 열의 셋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완성된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물의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반하게 돼서 원래 상태로 회귀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 10은 노자 도덕경에서 반자 도지동의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전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연결되는 논의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득 찬 생각의 보고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발표자께서도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더 이렇게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자로서 약간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경희 선생님의 발표를 마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플로어에서 얘기를 또 질문을 추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이게 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원고가 그 완결된 원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단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원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미리 읽으셔서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오늘 여러 단상들을 조금 감추려서 제가 15분 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를 생각하게 됐던 것은
그 21년 그 민족과 성으로 본 결혼 이주 여성의 배제와 차별이라는 원고를 써서 확진해 내고 또 여기 학회에 투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의 배제와 차별이 성과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정치에 부과하고 있고 그런 배제 차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 그러니까 이 수행성 개념이 말하자면 경계선 없음 또 유동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 그 수행성 개념을 통해서 이 서구의 어떤 딱 이렇게 남성 여성 가르거나 성이나 또 아니면 민족 이런 것들을 가르는 이원론적 논리를 좀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동양사상사 학회에 우리 학회에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불교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공모와 재행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2장, 3장에 걸쳐서 가다 보니 저도 방향을 좀 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냥 제가 몇몇 가지만 이렇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정치라는 그 소구 보편성 정치의 모순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 9월에 한국에 입주한 그 아프간 난민들을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특별 기여자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는 이들을 포함하고 아닐 때는 외치는 방식의 그런 이원론적인 것이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었고 또 결혼 이주 여성도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와서 혈통을 이어주고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어떤 보편 정체성 정치의 모순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결혼 이주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모색을 해보겠다 해서 뒤에 보면 발리바르와 또 그 하딩의 논리를 일선성이라는 논리를 좀 붙이려고 했던 것이 이 논문의 큰 틀이었습니다. 91페이지에 먼저 조금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전통에서는 특정 이원론들이 유지되어 왔다. 이 이원론들은 여성, 유색인, 자연, 노동자, 동물로 이루어진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논리 및 실천 체계를 제공해 왔다. 이 골치 아픈 이원론에는 자아, 타자, 총체 부분 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은 일상적 상명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특정 정체성을 근거로 보편과 특수로 구분한다. 이런 구분 방식으로 다문화주의 담론 아래 한국은 결혼 이주자와 난민 이렇게 썼다가 이제 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를 포용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주 노동자를 통제하여 국민 범주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배제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즉 다문화 정책은 모든 이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영역에 끼워넣기 위해 포섭과 배제 전략을 쓴다. 다른 이주와 달리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은 소수 집단의 경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집단 혹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안에 작동하는 정치 상황이나 관념 체계에 의해서 더욱 취약해진다. 구체적 문제로 결혼 이주 여성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성과 민족 개념들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과 부합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구성 속에 다른 관계들이 변형될 때 성과 민족 개념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소수자 권리 획득의 정치적 문제로 나타난다. 성과 민족이 대연되는 것은 자의적인 신체 특징에 근거하여 여러 집단으로 분리하고 이 분리로 인해 특정한 사람들은 배제와 착취에 종속된다. 그렇기에 정체성을 성과 민족에 연관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결혼 이주자 권리는 어디까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가 혹은 이들을 불쌍한 타자로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수자 권리 기준에 관한 물음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연대는 가능한지에 대한 상의를 pon한다. 문제는 성과 민족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는 성과 민족을 자기 규정, 집단 소속감, 사회적 인정과 같은 경험적 현상과 연관시키면서 결혼 이주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체성 정치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기존 사회 논리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는 중요한 글의 시작과 연결된다. 시간적으로 인용문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은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주와 그 함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버틀러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본질로 바라보는 시각이 소수자에게 어떤 폭력을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국가 입장에서 좋은 타자, 즉 특별 기여자로 보편을 가장한 선별 기준에 대한 모순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논리 과정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협소한 정체성 정치의 이혼론적 한계를 넘어서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공 개념으로 확장한 후 에티엔 발리발르가 지적한 데모스와 에스노스 관계 속에서 상상된 정체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주자 주체 문제를 드러낸다. 결론 부분에서는 산드라 하딩이 언급한 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강한 보편성으로 반란자적 보편성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이게 제가 이론적 배경을 써야 하고 막 그랬는데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중에 이론적 적응을 그 정체성 정치와 관련해서 쓰겠지만 두 가지를 써서 조금 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체성 정치, 보편적 정체성 정치가 가져온 이 배제와 차별에 대한 것을 여성학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컴바이간 공동체 1974년부터 1980년까지 흑인 페미니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남성, 흑인 여성, 또 미국 안에 있는 백인 남성, 백인 여성 이들 사이에서 이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르면서 일어났던 것이 굉장히 배제와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 논의를 우리 한국의 여성운동 사례, 지금까지의 여성운동 사례에 적용을 하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그 랩밴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여성 정체성 정치가 가져왔던 과거에 이제 운동권 내에서도 여성 운동이 그러니까 운동권 내 운동도 정체성 정치였기 때문에 배제되는 그룹이 있었다면 또 여성 운동 내에서도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고 생물학적 여성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사례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오늘은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위에서 대책줄 위와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은 오히려 주류 정체성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흑인 운동이 흑인 운동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반흑인성으로 등치되어 백인은 물론 흑인이 아닌 유색 인종까지도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비슷하게 청년 여성 중심 한국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는 청년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체화한 능력주의적 이상에 따른 비성차별주의적인 공정한 평가이며 이 밖에 다양한 여성 주체들이 경험하는 무수한 억압 기제는 등한시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 정치가 가져오는 것이 같은 여성 안에 있으면서도 앞에 사례에서 보면 20대에 확산됐던 TRF, 트랜스 익스클루너리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겪어온 피해자성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 파이를 나누어 갖는 그런 이
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4번에 나는 내 파일을 구하 그걸 인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김진아 씨 이렇게 말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몸만 챙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또 그래서 그 성전환 수술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MTF라든지 이런 여성을 우리 안에 그룹에 넣지 않겠다. 심지어 여성운동 내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부장제에 기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에 자격이 없다. 이런 심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아까 국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재와 차별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96페이지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협소한 정체성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저희 연구였던 결혼 이주 여성의 배제와 차별에 관한 국내 질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성과 민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근거하여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배제와 차별 및 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진국이 아닌 대도국의 국적을 지닌 결혼 이주 여성은 그들이 여성이고 한국과 다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다른 여성들과 질적으로 다른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 그들과 인터뷰에서 밝혀진 다문화라는 개념은 국제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구들을 공동체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보완된 개념으로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가진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개념이 결혼 이주 여성과 그들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이해되며 다른 대한민국의 구성원과 구분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정치 안에는 사실은 성과 민족, 그것뿐만 아니라 계급, 학력, 나이, 그리고 심지어 사회 규범, 제도,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교와 버틀러의 논의를 조금 연결하려고 했던, 정체성이 이렇게 보편성처럼 이해되면서 규범, 범주로 가르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을, 그것이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조금 난해한 글이 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페라그라프에 나는 제서만이 아니라 인간 범주를 구성하는 여타 다른 범주들, 인종, 민족 등 또한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를 확장해서 보면 결혼 이주 여성을 분류하는 성과 민족만이 아니라 인종, 세대 등 또한 사회가 범주를 분류하는 방식을 외면한 개인들이 이에 따른 분류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무한교해진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체성은 오로지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틀을 제공한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3페이지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갖는 그런 어떤 저희가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성이 특이성이 아니고 그 특이성이 사실은 법제성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배제와 차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수자성과 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편성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런 보편성이라는 것이 거부이라는 것을 조금 제가 논의를 하다가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수인의 범주에 들어오는 그 시민이 누구인가, 그러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인터뷰에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3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4장하고 5장 나가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106페이지입니다. 한계를 보여준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기존에 인식되지 않았던 억압 규제를 부각시키고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을 기존의 정치 담론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문제는 자칫 이러한 방향이 배타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버틀러가 언급한 이런 어떤 주체의 본질 특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권력을 행사할 뿐만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음의 의미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민족국가로서의 한국을 떠올려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 정체성 정치적 주체인 데모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데모스가 마땅히 지녀야 한다고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패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그 특성은 한민족이라는 에스노스가 될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정체 형태에서 주체, 특히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려면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포함되고 규범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주체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체로 인식되는 것, 규범의 예속화, 이게 이제 버틀러가 규범의 예속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자면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치 영역의 주체를 결정하자는 정치적 기회는 다소간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 새로운 정치적 고려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명히 정치적 동원력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가 한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와 예속화 간의 밀접한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렇지 않고 한계에 그친 한국의 대표적인 정체적 정치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한 PRF입니다. 여성 범주에 드는 여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규정한 여성 범주를 그대로 차용하고 그것을 여성의 정체성 정치 일반의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사회가 규정한 여성 범주를 강화 및 재생산하는 흐름이 몇 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은 물심화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체성은 유동적이며 모호한 성질을 갖는 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은 억압은 사실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정하에서 이와 같은 협소한 정체성 정치는 정체성을 억압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재생산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또한 같은 정체성 범주에 들지 못하는 혹은 범주에 들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은 해방적 정치에 배제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한국에서 2010년대 이후 확산된 청년층의 페미니즘 운동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체성 정치에 근거한 구체적인 경험에서 정치적 의제를 가져오는 것에 있기에 운동의 장외에서 여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는 정치 담론으로 쉽사리 들어올 수 없다. 이 페미니즘 움직임은 분명 큰 진보이고 강한 동원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갖지 못한 이는 애초에 상상된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 주체로 기입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협소한 정체성 정치가 지닌 모순을 해소했을 때 비로소 버틀러가 언급한 좋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순이 일련의 사회운동 맥락에서 형성되었음을 고려한다며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회운동이 지닌 관점을 새로이 수정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젠더 영역에서 정체성 정치는 젠더 관련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성이라는 지점을 주체의 보편성으로 삼았다. 이러한 보편성은 집단 내의 보편성으로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집단 밖으로 퍼져나갈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상황을 풀기 위한 것은 집단을 구획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거는 이제 급조에서 온 것인데 프랑스의 보편성 논의를 처음에 이제 적었었다가 산드라 하딩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반란자적 보편성 마시말로 톰바라는 사람이 1793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간단하게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것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딩이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강한 객관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산드라 하딩은 과학 이식론, 산드라 하딩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가치 중립적 관점 태제로 조금 내려와서요. 하딩은 과학 지식을 판별하는 기준, 타자를 수용하는 측면, 상이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과학의 입장을 수용하여 과학은 정치라는 등을 받아들인다. 과학자, 과학제도, 연구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모두 동일한 사회적 조건의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기에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이들 모두의 사회적 조건이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는 그런 점. 둘째, 타자에 대해서 탈심리지 강론을 수용하여 페미니즘 여성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여성 정체성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각각의 사회 집단을 그 집단의 사회적 조건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여 더 객관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반역의 정체성 정치를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마시말로에서 끝을 내려다가 이 산드라 하딩을 가져온 산드라 하딩의 연구 방법론이 어쩌면 보편적이고 강한 그 객관성으로서 보편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셋째는 이식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하여 여성 경험이라는 본질론을 버리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부각한다. 이 지점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던 건데요. 여성들 간의 동일한 생물학적인 여성 이걸 틀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본질론 그런 것을 버리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부각한다라는 지점에 꽂혀서 이 하딩의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109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새로운 여성 범주를 생각하게 한다. 최근 청년 중심의 페미니즘이 다소간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을 지닌 이들에 의해 주도됨을 인식하고 또한 사회가 부여한 여성 활동의 주체를 선별해 왔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여성이라는 범주 동일성을 무너뜨리고 열려있는 범주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담론내로 편입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과 비배제의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남는 결과는 오직 수많은 타자들이 될 것이다. 이 수많은 타자 속에 다시금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헤쳐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때 연대는 타자와의 공통점으로 비롯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모든 타자와 가질 수 있는 공통지대는 바로 우리를 타자들로 분화시킨 단수성이 될 것이다. 여성의 전형에 부합하는 나아가 모종의 사회, 경제, 문화 기준에 비추었을 때 결혼 이후 여성 및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취약성을 지님을 인식하는 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이때 나는 그들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지대를 지닌다는 점에서 좋은 타자와 좋지 않은 타자를 나누는 기준은 모호해진다. 교육과 문화의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을 체화할 수 있는 사회에서 타자와의 화의 압력과 특별 기여자 타자 개념은 파기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결혼 이후 여성과 그 자녀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불협화음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